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일입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탈세계화된 세계에서 제3업화를 모색하기 미국 피터 자이안 2025년 11월 29일 뉴스레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해온 세상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규모 국방력 증강과 제3업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의 첫 번째 순서는 에너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정책 결정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리쇼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발전 및 전력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업화 노력을 수행할 숙련된 무역업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호황을 촉발하고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서문을 작성했는데 먼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적어보면은 피터는 10년 안에 중국은 망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엘리트는 앞으로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을 고민하듯이 중국의 엘리트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고민 결과 제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만주, 내몽고, 신장위구르, 티벳이 별도 국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구소련이 소련 해체를 하고 위성 국가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 뭐 우크라이나도 떨어져 나갔었고 그런 건데 중국이 버틸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중국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죽어가고 있고 출산율이 지난 6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들은 이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력은 붕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20년 넘게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0세에서 20세 사이의 사람들이 부족해지면 소비, 투자, 세금 기반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적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을 뿐입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45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들은 시스템에 도입할 새로운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미친 듯이 화폐를 인쇄합니다. 미국보다 약 500%더 많은 통화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의 모든 사람이 40세 이상이라면 만약 당신이 20대라면 휴가용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 건설이 이루어졌지만 젊은 사람이 그것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국가 붕괴와 인구 붕괴 그리고 아마도 문명 붕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시간 프레임입니다. 저는 10년 안에 완전한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후에는 아마도 국가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후 10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한족은 이번 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상황과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무역 싸움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차기 행정부가 어, 승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미국의 갈 길은 계속 간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세계의 워크숍이며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막고 싶어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정부와 경제 분과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것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매우 새로운 경제 사이클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 공장과 제조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점점 더 정교한 제조. 따라서 여기서 추천을 찾고 있다면 관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관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실제로 산업 공정에서 시작하여 보크 사이트를 알루미늄으로 변환한 다음 철강과 같은 산업 공장 건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없는 수준의 조직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 산업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을 기억하는 유일한 미국인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뿐입니다. 두 번째, 전원 공급하기. 미국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가 이 이점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도장 찍고 성형하고 옮기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석유에 관한 것입니다. 천연가스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풍차 같은 것들을 방정식에서 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협동조합과 전기회사들이 관할 구역에서 줄을 넘어 전력을 수출입하는 것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의 큰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구분하는 이음새를 가로질러 줄을 이것도 좀 있는데 상관없이 말이죠. 주들 사이에 어떤 그 경계 내지는 이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기가 중요하고 전기 협동조합과 전기 회사들이 좀 합심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노동입니다. 산업공장을 절반으로 늘리려면 현재 미국에는 없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두 가지 이유로 노동자들의 불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재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3분의 2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 노동력이 들어갔을 때처럼 숫자로 노동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작업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이 사라진 것만으로 해야 합니다. 트럼프 팀은 블루칼라 근로자를 위한 인력 양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중국이 다운된 상태에서 중국을 격파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걷어차고 부수지만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는 실패합니다.
전기 용량을 늘리는 데 실패하고 동시에 모든 가능한 소비재와 산업재 부족을 처리하는 동시에 미국이 경험한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을 처리할 노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것을 깨트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력망을 구축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원을 제곱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제로를 제곱하면은 이민자들을 좀 합법화한다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인력 훈련을 확대하며 관세로 들어오는 자본을 재활용하여 실제로 산업공장을 더 빠르게 건설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새로운 기본 시대를 열었던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면 역사에 남습니다. 어느 것을 보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겠죠. 이렇게 미국이 가야 된다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스캔들, 피터 자이안 11월 27일 뉴스레터를 또 편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관리들은 에너지 부분에서 훔친 1억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이나 EU 원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유입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 천연가스는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습니다. 소련 시스템의 도덕성에 따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가스가 흐르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는 서둘러 프로세스를 현대화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모델과 충돌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부패와 관련된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어쨌든 에너지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집안 청소와 전쟁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되는 시기와 맞물릴 것입니다. 예산이나 군사 장비 등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온 원조를 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기 이송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사용 직전까지 촬영하는 디지털 철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패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은 좀 엉망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국가가 통제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 공간에서 유럽 공간으로 국가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수송 시스템을 통제하는 정부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를 위해 교통비를 부과한 다음 경제 전체를 부양하기 위해 천연가스 일부를 현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구소련 체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관료적인 소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관료적인 소련 사고방식의 일부는 2%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1992년부터 2022년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러시아가 제공하는 무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가는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모된 칼로리나 GDP 1달러당 소비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보통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과 특히 대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담당한 사람들은 처리량으로 돈을 벌었고 모든 것의 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시스템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국가 관료주의 모델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스템은 조금씩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발전소는 재건되지 않았을 것이고
변압기 발전소는 복구되지 않았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젤렌스키도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처럼 불을 계속 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고 우리가 미국에서 시장 기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많이 운영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어 마침내 이 두 가지 거의 정반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양과 부패의 효율성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핵 책임자들이 해외로 도망쳤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국의 에너지 자산을 표적으로 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배경하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통계 에너지 시스템의 남은 부분이 크게 개편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 스캔들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격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물리적 파괴가 너무 심해서 기존 시스템이 과연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 파이프라인들은 몇 가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뭔가 변하긴 변했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라인을 좀 지도를 찾아봤는데 저 위쪽 노드 스트림은 끊겼죠. 그거의 배후가 우크라이나다라는 설도 있고 미국 바이든도 알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게 최대 지금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것이 세 개, 뭐 네 개,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지금 우측 한 20% 지역을 그 러시아가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바스 지방을 내놓으라는 게 요 파이프라인인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는 너희들한테 이제는 통과료를 못 주겠다. 요 땅까지 다 내놔라. 이 가는 거. 이런 얘기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가스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흐르는 것은 러시아에서 보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폴란드가 있고 헝가리가 어디 있는 거죠? 헝가리가 폴란드 여기 밑에 있는 건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그 오르간 총리인가요? 그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찾아가서 우리는 좀 이거 주시와요. 그러면은 그 벨라루스는 그 저기 그 친러니까 여기 점선이 되어 있는 거 여기 우크라이나 그럼 말고 우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되죠. 벨기에 쪽도 별도로 그 유럽에 동참 안 하고 러시아 가스를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액 사상 첫 7천억 불 돌파 전망, 일본 추월 하나, 희망찬 고문적인 제목으로
CBS 노컷뉴스 박성환 12월 1일입니다. 11월 수출액 전년 대비 8.4% 증가 610.4억 달러. 반도체 자동차 쌍끌이 역대 11월 가운데 최대치. AI붐 올라탄 반도체 수출액 38.6% 증가한 172.6억 달러 사상 최대. 올해 들어 12월까지 누적 수출액 6,402억 달러. 연간 수출액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가시권. 반면 50%의 대미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 품목 수출액은 22억 5천만 달러로 15.9% 크게 감소했다. 선박 20억 7천만 달러 17.8%, 석유화학 30억 6천만 달러 14.1%, 자동차 부품 15억 7천만 달러 11.2%, 섬유 8억 2천만 달러 10.8%, 석유제품 32억 8천만 달러 10.3%, 일반기계 38억 1천만 달러 4.2%, 가전 5억 6천만 달러 2.4%, 디스플레이 14억 4천만 달러 2.5% 등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줄었다. 이 줄은 것들이 중국하고 중복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고 느껴지네요. 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수출액은 2011년 8,226억 달러를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7,07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가 7천억 불을 넘었으면 거의 유사해진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무역 거래량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왜 그렇게 잘 버티고 또 미국에 5,500억 달러나 투자한다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 배경에는 일본은 해외 투자 순자산이 많아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으로 재정 수지는 흑자라고 하는 거지요. 정부는 부채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게 버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로 또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11월 수출은 칩과 자동차를 필두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주훈 로이터 12월 1일입니다. 11월 한국의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칩 판매가 기술 수요 호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도 미국 무역협정 이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의 선구자인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로이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중간 5.7% 증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첨단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메모리 칩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38.5%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11월에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13.7%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출하량은 6.9% 증가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출하량은 6.3%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출하량은 1.9% 감소했습니다. 월간 무역 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의 6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TMI에 따르면 한국의 공장 활동은 수요 약세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자, 수출은 흑자를 내고 최대치를 했는데 PMI가 그 생산자 구매관리 지수
이지훈 로이터 이것도 12월 1일 로이터에서 일일자로 같이 발행이 됐네요. 월요일 민간 부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공장 활동은 수요가 여전히 둔화되면서 2달 연속 감소했지만 미국과의 최종 무역 협정으로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11월 제조업체 구매관리 지수 PMI는 49.4로 10월과 변동이 없으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생산량과 신규 주문이 2달 연속 감소했으며 관세와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약세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일화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 우사마 바티는 말합니다. 11월 한국은 7월 말 예비 합의에 포함된 투자 패키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통화 약세 속에서 월요일 설문조사는 11월 투입 물가 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고치로 가속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수요 약세로 인해 생산량 가격이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이러한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올리면 안 팔릴 테니까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는 수입 물가는 비싸지고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내수 가격도 좀 올려야 되는데 그것만큼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수출액이라고 뭐 한쪽은 떠들고 있지만은 이런 그 PMI 지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될지 2026년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크게 뭐 많이 그 기대는 안 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 경제가 되면은 유럽처럼 경제 성장률이 2%만 돼도 그거는 잘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원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고 물가가 뛴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국민 생활이 또 많이 어려워지겠죠. 뉴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도 읊게 되네요, 그냥. 현대자동차 고 스테이크스 아시아 리셋에서 현지 CEO로 눈을 돌립니다. 변혜진 코리아 헤럴드 12월 1일입니다. 작년에 호세 무노즈를 첫 번째 외국인 CEO로 임명한 후 자동차 대기업은 미국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고 아시아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현지화를 강화합니다. 현대는 중국, 일본, 인도의 새로운 현지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가장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민감한 시장 세 곳에서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험, 하이스테이크스 고위험 리더십 전환. 리펑강은 BAIC 그룹과의 합작 투자 23년 역사상 최초의 현지 책임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 부사장이 중국의 규제 환경, 딜러 생태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정책 주도 구조에 대해 깊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인이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표로 이번에 세운다. 일본 성벽 돌파,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대는 올해 초 포르쉐 재팬의 전 사장인 시메기 도시유키를 초대 일본 CEO로 임명했습니다. 일본의 규제 시스템, 딜러 네트워크, 소비자 행동에 대한 그의 폭넓은 지식은 현대가 인비지블에 가까운 브랜드 입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워낙 애국심이 강한 일본인들이라서 일본 소형차들을 많이 사는데 그래도 해보자. 우리 차를 일본에 해보자. 그래서 일본 CEO
를 영입을 했군요. 인도 떠오르는 강국 확장의 일환으로 현재 최고 책임자 COO의 타룬 가르그는 내년에 현대자동차의 인도의 첫 인도 CEO가 되며 이는 인도에서 29년 동안 인도에서 입지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중국, 일본, 인도의 현지화를 통한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브리아나 컨터 모니 다이제스트 11월 30일자입니다. 미국의 노숙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여 2022년과 2024년 사이에만 30% 증가했습니다. 전국 노숙자 근절연합에 따르면 2025년에 처음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9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23%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그 유병률은 주마다 다릅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805명의 노숙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와이의 노숙자 비율은 다른 어떤 주보다 높습니다. 전국 노숙자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이지만 알로하 주의 비율은 그 3배가 넘습니다. 하와이의 높은 노숙자 비율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유. 옹호단체인 홈리스 하와이에 따르면 노숙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한된 주거기회, 적절한 고용 부족, 약물 중독, 건강상태, 트라우마, 그리고 가족 폭력 등이 있습니다. 하와이가 호놀룰루에서만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국 평균의 80%가 넘는 등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라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와이에서 찍은 노숙자의 그 천막 텐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노숙자들은 주로 서울역 지하도에서 밤에 많이 잤는데 전에 그 근처를 다닐 때는 좀 봤는데 요즘에 그 사는 지역이 좀 또 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박원순 땐가 강제로 다 어딘가 그냥 끌고 갔다고 하는 설도 있고 지금 근처에 사는 지인한테 야 그 노숙자 아직 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무료 식당 이런 거 거기 그 운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카시의 대만 발언에 격분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한 역사의 거짓말이 난 이케하타 슈웨이 12월 1일 코리어 재팬입니다. 습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적 근거를 트럼프에 강조한 듯하지만 그 논리는 사실을 편리하게 갈아치운 허구일 뿐이다. 시진핑 전후 국제질서 허구, 시는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뭐 대만은 중국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은 과거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섰다. 지금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파시즘 군국주의가 일본 제국을 가리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미중 관계의 경색을 전순국 간 연대로 전환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이 패전으로 대만을 포기한 것과 그에 이은 1971년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다. 이 이른바 알바니아 결의로 대만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추방됐다. 대만주의는 미정인 채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이러한 전후 국제 질서의 환전은 사실을 편리하게 갈아치우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복귀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는 일본이 대만을 포기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어느 나라로 되돌릴 것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태평양 전쟁과 뭐 중일 전쟁 뭐 난징 대학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국공내전이 있었고 또 국공합작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실제 역사적으로 공산당은 일본군하고 그렇게 심하게 안 싸웠다. 사실은 장개석 군의 국민당 군이 그 중국 아니 일본하고 싸웠지 공산당은 어부지리를 얻는데 이용을 했다. 만주에서 이런 증언은 근데 있어요. 그 뭐 저희 선친이 만주에서 다시 남하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모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당 애들이 지나가면은 두려워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왜냐 국민당 정보군 애새끼들은 뭐 그냥 강도짓 같이 하고 그걸 뭐 뺏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강간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공산당 팔로군 만주가 팔로군이죠. 팔로군이 지나가면 안심이 된다. 왜냐 걔네들은 절대 인민을 안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국민당이 패배할 수밖에 더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이건 역사적 증인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싫어요. 공산주의는 아니다라고 느끼신 부친께서 1948년에 38선이 거진 45년, 3년이 지난 48년에 드디어 남하를 결정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으로 조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는 미소의 조선반도 진군으로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게 역사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연어 수입 제한, 요건 노르웨이에 대한 거, 케이팝 행사 취소, 중국 의전 탈각 불가결하다. 12월 1일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먼 미네미 씨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 앞으로도 알락달락할 때마다 다분야에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일본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향후 중국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수출 수입의 양면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점유율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또 관광면에서는 중국을 대신하는 방위객으로서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인도나 베트남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도입을 도모해야 하고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에 대응한 세심한 수용태세의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야키야마 노리히로 거의 뭐 우리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판이거든요. 일본하고. 코로나 개원 관광업 역량은 한정적이다. 국내외에서 약 20개의 도시형 리조트형 호텔을 운영하는 베르나 사이타마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동사는 인바운드가 끊긴 코로나화를 교훈 삼아 해외 투어 단체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개별 여행객의 숙박 이용의 비율을 높여왔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호텔 전체의 중국인 숙박률의 비율은 2.4%에 머무르는 한편 일본인 여행객은 62.1%로 차지하고 있다. 담당자는 최근에는 구미에 개인 여행객이 많고 재구매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요나 중국 이외의 해외 여행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은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가 어려운 이유. 김정민 국제정략연구소 12월 1일자 제방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고대사는 한일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산에는 단군과 아마테루 오미카미 둘 다 모셔져 있었다.
카지마 노부로가 환단고기를 번역 제일 먼저 일본에서 출판했다. 국내에서 막은 사람들이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들이다. 주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이라고 그러죠. 전두환 노태우식이 고대사 연구 강조했다. 그래서 좌파들이 유사사학자 등으로 몰아 반대했다. 전진법사 천배공 알고 있다. 핵무기는 반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고대사 연구하면 친전두환 박정희 세력으로 분류해서 핵 개발 세력으로 몰린다. 기독교가 반대 개지랄을 떤다. 좌우로부터 고대사 연구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돈이 되어 연구를 하지 전에는 그래도 독지가가 후원도 해주었었다. 그걸 민족 종교단체가 헤쳐먹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일 간 친연성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 한일 고대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동안 읽어본 책들은 부도지, 흉노제국 이야기, 대주신, 만주원류교, 환단고기, 고구려와 흉노, 발해고,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등등이다. 한국 역사학자가 쓴 것보다 외국 역사학자가 쓴 것이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김정민 박사의 천문 샤머니즘까지 어우러진 역사 연구는 중요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국 고대사는 만주, 몽골, 유라시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미, 원자력, 조선, 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백윤미, 조선비질 12월 2일자입니다. 외교부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전하며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핵 추진 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한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너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공식 X를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 및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조치의 전제 조건이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국무부는 또한 팩트시트 이행 논의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만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그런 의미로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영역까지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